안녕하십니까. 최영일입니다. 최근 미국 주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에서 4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었고, 오늘도 4월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모두 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욱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혹시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상당히 끔찍하고요. 아마 주린이 여러분들은 70년대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이 와닿지는 않을 건데, 저 역시 60년대생이긴 하지만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어렸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70년대 당시에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어마어마했고, 실제 반영이 된다, 나타난다면 아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년대 유행의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도 오늘 과연 미국 경기에서 인플레이션이 70년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인플레이션의 발생한 원인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명목 GDP와 실질 GDP 간의 차이인 아웃갭, 다시 말씀드려서 산출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경제가 소비자들의 필요로 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경제가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장하면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본적으로 노동력 공급과 노동자들의 생산성도 이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작년에는 대규모의 산출 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산출 갭이 최근에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메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올 하반기에는 이러한 산출 갭이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2022년에는 산출 갭을 완전히 좁혀져서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런 실질 성장률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언급한 인플레이션은 항상 어디서든 통화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통화 공급 증가율이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반드시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가 경제로 흡수되어서 빠르게 회전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유통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으로는 GDP 대비해서 MT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화 유통 속도가 빠르게 그리고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늘어나는 재정 적자가 반드시 인플레이션과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 과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000년도 이후에는 정부의 부채 수준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늘어났지만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2% 그 이하에서 그 머물렀던 상황에서 이러한 그 견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20세기 전반부의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그 전쟁과 그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기간 동안의 그 재화와 서비스 부족이 그 물가 상승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 전후 시대에는 그 대부분 그 디플레이션 그 시기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상황,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그 문제가 되었던 시점은 1960년대 그 후반과 1970년대 그 초반에 1970년대 진입해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유가가 급등하고 과도한 그 정부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그 많이 있습니다. 1960년대 그 전반부에는 그 사회보장 그 프로그램 관련 지출이 그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평균 그 1.1%에 그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1965년에 그 미국이 그 베트남 참전 비용을 그 확대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전쟁이 그렇듯이 그 산업재해에 대한 수요가 물가 상승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더 많은 그 사회보장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소비자들이 손에는 많은 돈이 쥐어졌습니다. 최근도 그 이러한 그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그 각종 그 구제금융 지원책이 발생되면서 그 소비자들 손으로 직접 페이첵이 많이 그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굳이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이러한 그 정부의 그 지원 자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1969년에는 그 물가 상승률이 5%를 그 상회했습니다. 그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 당시에 그 FRB 의장이었던 그 윌리엄 그 마틴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결국에는 그 미국 경제가 그 침체 국면에 그 진입한 것입니다. 이후에 그 인플레이션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1960년대 69년에 닉슨 대통령이 그 취임하면서 그 경기를 그 회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70년대 장기간 재임했던 그 FRB 의장이었던 그 마틴을 그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 적자가 그 확대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그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화 당시에 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그 1971년에 달러화를 그 금가치에 고정시키는 그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폐기하고 달러화를 그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한 그 변동 환율제를 그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이런 그 조치를 취한 이후에 수년간 그 달러화 가치는 15%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그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1960년대에는 그 정부 지출 그 확대 정책이 지속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그 전쟁 관련 그 비용 때문인데요. 늘어나는 이러한 그 정부 지출이 수요를 자극했고요. 그 지나친 그 지출 확대를 그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그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가 이를 그 실시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수년 동안 그 수요가 공급을 그 능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요. 1970년대에는 그 물가 상승률이 앞서 그 무려 6%를 그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그 중동 지역의 그 긴장 고조로 인해서 1973년에 그 석유 수출 금지가 그 석유 수출 금지 정책이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가 급등했고 그 경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 1974년하고 1979년에 그 인플레이션이 두 자리 숫자를 보이기도 했지만 당시 그 평균 인플레이션 수준이 약 한 7.1% 정도 됐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그 임금과 물가를 그 통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정책이 수요를 그 연기시키고 그 경제 성장률을 그 저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도 그 발생했는데
이른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죠. 이때 당시에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유발한 그 주된 원인은 그 통화 정책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닉슨 대통령 시대에는 그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은 그 페드가 금리를 낮게 유지하도록 그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그 페드 의장인 그 번스는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또 다른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의 폐해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즈는 페드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용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를 경기 침체를 피하는 대신에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페드 의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새로운 페드 의장으로 폴 볼커를 지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는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과연 이번에도 같은 정책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970년대와 현재는 앞서도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과 정부 지출 확대가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제품에 대한 수요를 견인한 것입니다. 전염병 구제지원금과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 자체가 소비자들의 수요를 급격히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페드가 아무런 저항 없이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를 용인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출 갭이 아직은 벌어져 있지만 매우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페드 정책을 검토해 본 결과 인플레이션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와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위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위협을 받았던 페드가 이를 너무 방치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970년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당시에 고점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이에 대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구 구조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젊은 근로자 세대와 중년의 근로자 세대들 간의 비율을 표시한 건데요. 갈색 그래프가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비율이 1970년대보다는 지금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베이비 부모들이 주로 노동시장에 참여를 했고 이들이 많은 소비를 했습니다. 자동차에서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소비 지출을 주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율들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베이비 부모들이 저축을 위한 시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10년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 지출 시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가계를 구성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
그 밀레니얼 세대로 인한 그 경기 부흥이 금융위기와 그 코로나 위기라는 그 이중구로 인해서 밀레니얼 세대가 그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 비율이 2010년대 저점을 찍고 다시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베이비 부모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의 그 효과는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시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날 그 개연성은 있지만 1970년대와 같은 그 폭발적인 수준은 그 아닐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그 노동시장 구조가 그 다르다는 겁니다. 그 1970년대 근로자들은 그 지금보다 임금 협상력이 그 상당히 그 강력했습니다. 조합 결성이 그 증가를 했고 파업이 그 자주 발생했습니다. 실제 파업을 하면 그 임금 인상에 그 성공을 했습니다. 노조 근로자들의 그 임금이 물가 상승률과 그 연동되었고 심지어는 그 비노조 근로자들도 그 정기적으로 임금 인상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노조 결성률이 낮고 임금 협상력은 그 저하됐습니다. 일할 권리가 그 명시되어 있지만은 임금을 인상하라는 이러한 그 정치적인 압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최저임금을 1.5달러로 그 인상하는 그 1.5달러로 그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그 행정명령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 다른 그 구조적 그 변화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업 비중, 당시에는 그 제조업 비중이 그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 노조 결성률도 높았었고 이에 대한 그 영향력도 컸는데 지금은 이제 서비스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종업원들의 그 응집력은 좀 다소 약화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경쟁력이 격화됐고요. 그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고 교육 수준 차이가 그 상당히 그 나타났습니다.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소득 분포상 그 하위 계층의 그 실질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그 공급에 비해서 그 수요가 그 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재 그 소득 불평등이 그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그 변할 수 있겠지만은 그 1970년대와는 좀 거리가 그 멀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이유로는 그 글로벌화 진행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알고 있죠. 예, 글로벌화 진행이 지금은 이제 그 더디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 미국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그 폐쇄된 경제 국가입니다. 그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그 제화의 그 서비스 비중이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에는 그 이러한 비중이 그 4%에 그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과 그 현재의 그 대비가 되는 것이죠. 더욱이 그 수입 물품이 그 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리시오 그 정책과 그 관세 그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그 수입하는 수입품 대부분은 그 공산품입니다. 과거보다 그 가격 결정권이 그 개방되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 경쟁이 그 치열하게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금 측면에서 살펴보면 베를린 장벽 붕괴와 그 중국의 그 글로벌 경제 편입으로 인해서 그 개방성이 확대됐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그 현재 분위기는 뭐 이러한 이슈로 그 초점을 옮기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의회가 그 동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그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시도가 그 한다 하더라도 50년 전 상황으로 그 되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비록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1970년대 유형의 그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그 회귀할 것으로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수년간 그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자산 가격 그 상승에 그 반영되고 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 여기에는 그
실행 리스크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페드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인플레이션이 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치부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예상보다 빨리 긴축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위험 자산은 하락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이고, 페드가 인플레이션 요인 정책에 성공한다면은 장기 듀레이션을 가진 채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기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거의 제로 금리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 또한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채권 평균 듀레이션을 낮게, 다시 말씀드려서 짧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기 물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팁스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황은 제가 저희 블로그 지난주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 현상이 구조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강건함을 믿고 있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현저한 비중 축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서도 제시를 했는데 찰스 시압에서 제시한 인플레이션이 2%에서 4%대 범위 내에 있다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험 자산에 대한 급격한 비중 축소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일시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ETF들을 일부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이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적으로 심리에 불안한 심리에 휩쓸려서 뇌동매매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보유자산에 대한 원칙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의 흐름을 연계시켜서 일부 리밸런싱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깨지 않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